오늘은 한국대학 입시의 이해라는 주제로 국내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일본 대학 같이 묶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이제 PPT를 이렇게 만들면서 보니까 국내 대학 같은 경우 2028 이슈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한 시간 안에 일본 대학까지 같이 묶어서 하기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전체 스케줄을 좀 변경을 해서 오늘 국내 대학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하고 수요일 날 이제 마지막 시간들이 있죠.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유럽 대학을 먼저 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아시아 대학 할 때 일본 대학을 묶어서 같이 설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큰 덩어리로 이렇게 묶어서 가다 보니까 조금 디테일한 부분에서 궁금한 점들이 있는 경우가 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주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아젠다는 이런 내용이에요. 자, 2027 입시와 2028 이후의 입시로 이제 국내 대학은 나뉘죠. 그래서 2027년도, 그러니까 금년 고3 학생들이 치르는 입시를 과도기적 입시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부터 치르게 되는 현재 고2 학생부터 치르게 되는 입시부터는 이제 대변혁기의 입시다라고 그냥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꼭 이 표현이 뭐 이렇게 뭔가 표준화된 그런 표현이다 뭐 이건 아니에요. 어쨌든 과도기의 시기를 거쳐서 완전히 전면 개편된 그 하이브리드 형식의 입시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입시를 위해서 이쪽 2027과 2028 때 어떤 이슈가 있고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대환경의 거대한 파도라고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2027학년도 현재 예비 고3 학생들의 이제 입시와 그다음 2028, 2029 학년도 현재 예비 중3 및 예비 중3부터 고2까지 학생들, 그러니까 11학년까지 학생들이죠. 올라가는 그 학생들의 입시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고 그리고 GVCS 학생들이 그럼 어떤 전략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요 어젠다는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봤죠. 예, 고교학점제가 갖고 오는 그런 파급 효과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요 고교학점제 예전에는 입시에 대해서 뭔가 입시가 뭐 이렇게 바뀌는 그런 틈이 있으면은 입시 제도가 바뀌든지 아니면 교육 과정이 바뀌든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2028학년도 학생들한테는 이 교육 과정도 바뀌고 입시 제도도 동시에 바뀌는 그런 두 가지 이제 더블로 들어오는 그런 압박이 좀 있는 그런 유일한 그 학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 역사 70년 이상의 그 역사 중에서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그런 학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028 입시에 대해서 교육부도 마찬가지고 각종 교육청이라든지 대학교 또는 입시 전문가들이라든지 또는 입시 담당하고 있는 이런 선생님들도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에서 주목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도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2027, 2028, 2029 입시를 이야기하기 전에 2026 입시에 대한 총평을 먼저 좀 해보고 그리고 2027학년도의 대입 특징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학부 의무 반영 뭐 이런 부분들 써놨는데 이건 학교 폭력 의무 반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금연도의 국립대 중에서는 지금 한예종 빼놓고는 나머지 국립대학들은 학교 폭력이 하나라도 기재되어 있으면 그것도 이제 4고 이상의 그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전원 탈락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학교 폭력 같은 경우 4고 이상이면은 대학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교 생활할 때에 학교 폭력과 관련된 부분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고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대인 관계 또는 학교에서의 어떤 관계라든지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수시와 정시 비율에 대한 유지 부분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무전공 학부를 좀 확대하는 기조가 이제 2027학년도의 대입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2028, 2029 학년도에서는 내신 5등급제 이거 워낙 큰 이슈죠. 그죠? 오늘 이야기하는 그 전체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이 또 2028, 2029 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자, 내신 5등급제와 통합형 수능
그리고 통합형 수능에서는 심화 수학이 완전 폐지가 됐죠. 완전히 다 빠졌습니다. 원래 심화 수학을 수능 시험 중에서 문과생들이 보는 시험과 이과생들이 보는 시험의 시간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5교시 같은 경우에 문과생들은 시험이 있는데 이과생들이 시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과생들을 위해서 심화 수학에 대한 부분을 한 파트를 만들어서 외국어 능력 시험을 볼 때, 제2외국어 한자와 관련된 시험을 볼 때, 이제, 심화 수학 부분을 넣어서 이공계에서 필요로 하는 또는 의대에서 필요로 하는 수학적 지식을 평가해서 이거를 입시에 반영하면 좋겠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에선 굉장히 환영했죠. 근데 뭐, 그 교원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생들, 학부모들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심화 수학이 폐지가 되는, 예, 그런 이제 그, 현재에 이르게 됐고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입시 트렌드 및 대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나비 효과가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대 정원 딱 1년 확대했죠. 근데 그 나비 효과는 2029년도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그 나비 효과에 따라서 나타나는 또 다른 현상 중에 하나가 이공계로의 쏠림 현상인 거죠. 의대 정원을 늘렸다 다시 줄였는데 그 줄인 그만큼의 포션에 속하는 학생들이 전부 다 첨단학과, 이공학과로 많이 쏠리게 되면서 이제 문과는 비고 이과는 쏠림이 좀 지나치게 몰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자, 한번 2026 학년도 금년도 입시 총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건 GBCS의 입시 총평만은 아니고 이제 국내 대학 전체에 대한 그 총평이에요. 가장 큰 이슈는 의대 입시 인원의 축소죠. 이거는 이제 축소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원복 또는 회귀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체 의대 입시 인원이 작년 대비 32.6%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32.6%에 달하는 그 많은 학생들이 어디로 갔는가, 어디에 지원했는가, 요 이슈가 이제 필요한, 그 이해가 필요한 거죠. 이 학생들이 전부 다 상위권에 있는 이공계 대학으로 이제 몰렸어요. 서울대부터 카이스트, 서울대, 포항공대, 그리고 연대, 고대, 경희대, 중앙대 등등. 그래서 인서울의 중간, 그러니까 그 세종대급 이상에 있는 학교들 쪽에 이 학생들이 대거 이제 몰린 거죠. 그러면서 그 어간에 이제 원래 지원해야 됐던 학생들이 원래는 이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세종대, 국민대, 그 홍익대 이쪽에 지원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이 다 낮춰서 이제 그 어디죠? 그 가천대라든지 뭐 이런 데까지 아주대 요까지 이제 다 내려와 버린 거죠. 그 바람에 지방권에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도 원래는 자기 성적 대비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그 경기대나 아니면은 그 가천대학교 정도에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했던 학생들의 내신 성적이 성적 대비해서 더 낮은 단계에서 합격하고 그 적절한 수준의 대학이다라고 생각했던 데서 불합격하는 그런 일들이 금년에는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이과에서. 문과 같은 경우는 양상이 좀 달라요. 문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숫자를 채우질 못해서 빈 그런 전공들도 좀 많이 생겼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 모집을 다 못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죠. 물론 인서울이나 인경기에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지방권 학교에서 다수 벌어진 일이 이제 문과 쪽에서의 그런 학생 모집의 어려움이 발생을 했던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상위권 학생들이 이공계 전공으로 연쇄적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문과인데 이과 지금 이제 교차 지원이 되니까 문과인데 최상위권이다 그러면은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 이후에 취업을 위해서 이과로 지원을 해버립니다. 그 이과에서 3등급 정도 받은 학생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과의 최상위권 대학 쪽의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결국은 문과 학생들에 대한 문과 학생 그 모집 단위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과로 지원하려고 했었던 또는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학생들 중에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까지도 영향을 줘서 이 학생들이 대거 한 단계에서 최대 3단계 정도까지 내려가는 그런 이제 악순환적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자, 금년도 수능, 예, 그 불수능이었다고 이제 뉴스에서 많이 봤죠. 그 바람에 금년에 수능 최저 점수를 못 맞춘 학생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해요.
특히 이제 국어 수학 부분에서 이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수시에서 이 지금 수능 최저라는 거는 결국은 수시를 얘기하는 거죠. 정시보다는. 자, 수시에서 이제 그 본인이 원했던 수능 점수를 못 맞춰서 그래서 수시 원서를 썼는데 특히 이제 교과 전형이라든지 또는 학생부 중심 전형 중에서 교과 전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또는 논술 전형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학생들은 정시로 이월되거나 아니면 재수를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학생들은 원래 인서울이나 인경기에서 좀 상위권에 쓰면서 불수능 때문에 손해봤던 학생들이 2027학년도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시험을 보려는 학생들이 대거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금년도 입시는 어떻게 보면 과도기적 상황에서 맞이하는 가장 어려운 입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금년도 입시의 어떤 조금 어두운 전망이기도 합니다. 자, 수능 위주 재편, 그리고 수능 최저의 중요성,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수능 최저에 대한 그 중요도가 점점 이제 중요해지면서 학생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춰서, 그러니까 내신 플러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와 내신 성적, 그 다음에 세부 능력 특기사항하고 행발,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이런 걸 맞추면서 동시에 수능 최저 중에서 내가 자신 있는 것들,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이 금년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형 수능에서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어떻게든 뽑아내려고 하는 해가 금년이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걸려 있는 전형으로의 그 학생들 쏠림 현상도 2027 같은 경우는 2026의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자, 학생부 교과 그리고 종합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미적용 전형하고 수능 최저 요구 전형 간의 지원율이 그래서 격차가 생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서 조금 이번에 불수능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도에는 2027학년도는 더 불안정성이 더 높아졌죠. 그래서 금년에 이제 불수능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갖던 학생들이 대거 수능 최저 미적용 전형으로 이렇게 몰릴 가능성도 이제 열린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오픈되어져 있는, 혼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금년 고3이 치르게 돼. 예비 고3인 금년 이제 12학년 올라간 학생들이 치르게 될 국내대학교 입시다라고 보면 됩니다. 전형 구조는 학생부 교과는 이제 26학년도 기준으로 약 56.4%, 학생부 종합이 29.4%를 수시 전형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결국 수시 전형에서 선발하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논술 전형이나 대학별 독자적 기준이라든지 사회적 배려자 전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이 학생부 교과랑 종합 전형에서 대부분의 학생을 뽑은 거죠. 지금 두 개만 더하더라도 거의 뭐 몇 퍼센트인가요? 70, 85% 정도 되죠. 그죠? 한 85% 정도, 나머지가 15% 정도를 다른 전형에서 뽑았으니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거는 학생부 종합 및 교과 전형, 이 두 가지 전형에만 집중해서 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외에, 틈새 시장을 노리고 지원할 수 있는 전형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나의 특별한 조건들을 보고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자,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자, 대입 환경의 거대한 파도,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청소년 숫자는 계속해서 줄고 있죠. 학력 인수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예. 학력 인수는 감소하는데 그러면 경쟁률은 좋은 학교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의 경쟁률은 왜 자꾸 증가할까? 인서울은 왜 가기 점점 힘들어질까요? 줄어든 인구가 줄어든 만큼 취업 시장은 더 이제 이 학생들에게 열려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해서 2026 학년도에 한해서 좀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했지만 황금돼지대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다른 때보다 10만 명 정도가 더 늘었기 때문에 26 학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영향도 좀 있었습니다. 자, 학령 인구가 줄어든 부분에서 학생들의 불안도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주로 용인 정도가 지금 마지노선이죠. 안성까지 잘 가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용인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학생들이 그 위쪽으로 해서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죠. 지방 같은 경우는 거점 공립대학교 위주로 쏠림이 좀 나타났어요. 근데 지방 거점 대학교라 하더라도
옛날 같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제1호 국립대학이죠. 근데 미달 사태가 있었죠. 경북대학교, 기업이 선호하는 국립대학 넘버 2 대학이죠. 서울대 다음으로. 근데도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런 짤도 돌았죠. 가천대학교를 붙고 경북대학교를 붙었는데 대구 학생인데 부모님이 당연히 경북대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지방에 있기가 싫기 때문에 가천대학교를 간다라고 했다가 부모님이랑 대판 싸웠다는 짤도 막 돌고 있었죠. 그 정도로 학생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가려고 하는 이 쏠림 현상이 지나치게 강화가 많이 됐어요.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인구 감소랑도 연결이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면서 이제 지방 도시에 있는 인프라들이 소멸하니까 그 인프라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수도권, 서울 이쪽으로 몰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청소년 숫자의 감소만이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 감소, 그 다음에 어른들 4, 50대의 이제 인구 감소, 그리고 60대, 70대 인구 감소까지 연쇄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도시들의 소멸이 결국은 지방 경제 문제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대학의 문제, 교육의 문제, 인프라의 문제까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서울로 가야죠. 네. 그래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점점 강화되는 겁니다. 2028 입시 대변화에 따라서 이제 여기저기서 온갖 추측성 이야기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고교학점제가 이렇다 저렇다, 내신 평가가 이렇다 저렇다, 뭐 수능이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수험생들이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점점 불안해지죠. 이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언제는 이렇게 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되면 또 저렇게 한다고 했다가 이러니까 뭔가 확실성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감이 점점 높아지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7에 이제 입시를 치러야 되는 이제 그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더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국내대만 노렸는데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재수를 했을 때 내가 유리하게 판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심각한 고민거리긴 하죠. 내신 체계도 바뀌었고, 학생부도 바뀌었고, 수능도 바뀌고, 그러면 평가에 대한 기준도 바뀔 텐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에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과연 적용이 되는 건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자, 의대 입시 인원, 원복에 따른 N수생의 증가. 예, 이거는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한번 의대에 꽂힌 학생들이 이제 이공계 쪽으로 완전히 이게 턴해서 돌아가기까지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좀 필요해요. 보통 10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작년에 있었던 의대 인원 증원에 대한 여파가, 그러니까 재작년에 있었던 여파가 작년에 치렀던 입시, 금년에 치러야 할 입시, 내년에 치러야 할 입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즉,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패했던 학생들은 계속해서 N수생으로 남게 되니까 수능에 대한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겠죠. 학생부가 아닌 수능으로 갈 테니까요. 자, 2027학년도 이제 현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마지막 열차의 승객이다라고 이제 글을 썼어요. 자, 현행 입시제도의 마지막 세대죠. 네. 자, 이제 선택형 수능,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에서 선택형 수능으로 바뀐 지 6년. 그리고 다른 과목까지 하면은 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한 이 수능이죠. 그리고 국내 대학 입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행 입시 제도에 충분히 익숙해질 만한 학생들이 전혀 새로운 입시를 맞이하게 돼야 되는 이제 그 기로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 대학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국내 대학 플러스 뭔가 다른 플랜 B가 항상 같이 존재를 해야 돼요. 오히려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바뀌었잖아요. 그죠? 해외 대학 가려고 해도 토플도 바뀌었어. 뭐든 다 바뀌었잖아요. 국내 대학 입시도 바뀌고. 그러니까 그냥 바뀐 대로 가면 돼요.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바뀐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지금 고3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힘든 시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큰 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 변화에 내가 휘청휘청하면서 그 변화를 따라서 그 물결을 따라서 나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시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안정하게 지원 전략을 짜고 그다음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워서 꼼꼼하게 좀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각 대학별로 이제 모집 요강이 금년도 4월 달이면 다 발표가 날 거예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발표가 납니다. 자, 4월, 5월 사이에 발표가 나면 그때부터 해서 국내대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교에 내가 지원을 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근데 현재 고3 같은 경우는 선택형 수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어렵죠. 수능 최저를 맞춰서 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얘기를 앞에서부터 좀 이야기했던 이유는 현 예비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에요. 현 예비 고2나 고1 학생들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능의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됐으니까요. 그거는 2028학년도 입시에 대해 설명할 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 반영. 예. 금년도부터 이제 그게 본격화가 됐죠. 지금은 금년에는 국립대학 위주로 되는데 내년부터는 사립대학들도 이걸 반영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형에서 특히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학교폭력 기록이 필수로 반영이 됩니다. 예전처럼 삭제되거나 지워지지 않아요. 이거 그냥 계속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이 이제 조치사항이 의무사항 된다는 얘기는 학생들의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학생의 인성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내용은 뭐가 있나요? 그 학교 폭력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행동 발달 및 특기사항이 있죠.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인성평가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 두 축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은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 글을 좀 잘 쓰실 수 있도록 그게 여러분들을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도 잘 쌓아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자율전공 선발 숙대. 요거는 이제 지속적으로 정부에서 강조할 거예요. 주요 대학들이 이제 자율전공 학대를 25% 정도를 유지하도록 이제 국가에서 권고를 했고, 지금 25%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대학들도 결정을 해서 이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25%라는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자율전공은 한동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문과 자율전공과 이과 자율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과 자율전공인 경우가 조금 더 경쟁력이 높죠. 문과 자율전공보다는. 근데 이제 어쨌든 자율전공으로 가게 되면 내 전공을 내가 확실하게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 부분을 그 전공 자유학부에 지원함으로써 뭔가 나중에 입학한 다음에 이제 전공을 바꾸거나 이럴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물론 전공 자유학부로 간다 하더라도 못 가는 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공 자유학부 간 다음에 의대, 약대, 치대, 간호대, 수의대 못 갑니다. 또는 전공 자유학부로 간 다음에 각 대학마다 그런 거 있죠. 계약학과라는 게 있어요. 기업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졸업할 당시에 그 졸업 평점이 학교마다 그건 좀 그 학과마다 좀 다른데 3.5 이상인 경우 또는 3.2 이상인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입니다. 그 조건이 맞으면 계약한 그 기업에 자동으로 취직이 되는 그런 학과가 계약학과입니다. 근데 그런 계약학과는 못 들어가요. 그건 처음에 갈 때부터 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예. 그래서 각 대학교의 모집 요강에 보면 우리 대학교의 계약학과, 이 전공은 계약학과이고 어디랑 계약이 되어져 있고 이런 내용들도 다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학생들이 있다면 네이버에서 이제 그 계약학과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율 전공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제 이런 경우는 전공 적합성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초학업 역량, 융합적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자, 기초학업 역량이라는 거는 결국 국영수 사과죠. 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 5과목에 대해서 대단히 높은 성적을 좀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점수도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인 평가에서도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학교는 상대평가 안 하죠. 상대평가 안 하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등급은 나와요. 그렇다면 높은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1등급 아니면 2등급을 받아야 돼요. 지금 2027학년도 같은 경우는
2등급에서 마지노선의 선생님은 3등급 정도라고 해요. 생각을 해요. 4년제 대학을 가려면. 근데 그 정도를 받으려면 어, 평균 모든 과목의 성적이 85점 이상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3등급 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게 최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학교에, 뭐, 그 석가포나 아니면은 뭐, 그 서영고 뭐 이런 학교들 빼고, 그래도 인서울에 뭐, 괜찮은 학교 한번 먼저 써보고 싶다. 그러면은 무조건 1에서 2등급 정도는 그 유지를 해야 됩니다. 평균 등급 1.5에서 1.7등급 정도를 받는다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건 9등급 체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과목에서 여러분들은 95점에서 98점 이상을 받아야겠죠. 자, 지역의사제 도입. 이건 뉴스에서 봤죠. 지금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2월 26일, 2월 24일부터 해서 법적 시행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7부터, 원래는 2027부터 2030까지 지역의사제를 도입하고 공공의대를 그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됐던 거를 좀 더 땡겨서 지역의사제를 2027, 2028 때, 그러니까 내년과 내후년에 바로 추진합니다.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사제로 이제 뽑을 수 있는 의대를 선정을 할 거고, 그 의대에서 지역의사제에 들어올 수 있는 지역 인재를 이제 뽑으려고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이거는 이때 지역의사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이제 공공의대로 진학을 해서, 이거는 의전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대학원으로. 근데 이제 공공의대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 예를 들어서 출신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출신 고등학교가 만약에 이제 세종이에요. 그럼 세종이 속해 있는 곳에 공공의대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세종이 아마 충남 지역하고 같이 묶여 있을 거예요. 대전, 충남, 세종 이렇게 묶여 있을 건데 그쪽 지역에 공공의대를 갈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문경을 나왔다. 그러면은 그 경북 지역을 갈 수 있는 거고 음성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충북 지역의 공공의대를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학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학원을 나오게 되면 지역에서 10년간 의사로 봉사해야 됩니다. 봉사는 아니고 근무를 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충북에서 공공의대를 나와서 충북 지역에서 이제 지역의사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뜻은 충청북도 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공공의료원 있죠. 거기랑 그 다음에 대학병원, 이 상급병원이죠. 이 두 군데에서 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월급을 되게 많이 받고 뭐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대신에 이제 지역의 그 발전을 좀 도모한다든지 또는 경험을 좀 쌓아서 나의 경력에 도움이 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역의 의사들이 좀 많이 부족하긴 하죠. 자, 2027 이어서 좀 해볼게요. 자, GBCS 학생들은 그럼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보다는 금년도 고3에 한해서는 기존의 내신 관리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될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복잡하게 막 하고 뭐 대회를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내신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신 아까 얘기했죠? 국, 영수, 사과 이게 5과목이에요.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제외국어나 뭐 이런 거 별로 안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국내대를 플랜 A로 잡고 다른 데를 플랜 B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국내 대학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도 쓰고 교과도 쓰기 때문에 그 국영수 사과만 꽉 잡고 나머지를 다 포기한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전반적인 거를 다 잘 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국영수 사과는 특히나 잘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내 대학만 준비하는 경우라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도 고려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한 학생들에 한해서만 적용된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수능 최저 기준 완화 추세, 금년도에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작년도에도 이제 그 작년 입시에서 2026 입시에서 이제 불수능으로 인한 그 수능 최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 금년도 입시에서 대학에서 충분히 고3 학생들에게 기회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에 너무 많은 N수생이 재수생이 발생을 하면 2028 입시는 정말 말 그대로 대혼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대학들이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수능 최저 기준 완화 추세가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학생부에서 중요 사항들, 예, 아까 반복해서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교과 습득 제일 중요하고 행동 발달, 행발 두 번째로 중요하고요. 창체 중에서는 진로 활동이 제일 중요해요.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이 세 가지가 전부 다 진로랑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교과 습득도 진로랑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행발 같은 경우는 진로랑 초점이 안 맞춰 있어도 되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인성과 관련된 거니까. 근데 교과 습득이나 창체의 진로 동아리 자율활동은 진로랑 초점이 어느 정도 맞춰져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다만 자율전공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해요. 자, 학교폭력 사항에 주의할 것. 자, 여기 밑에 썼죠. 학생부의 모든 기록은 진로 기반으로 작성할 것. 학교에서 내가 참여했던 모든 활동을 학교생활교육부에 작성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는 전혀 전략적이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했던 모든 활동보다는 내가 했었던 활동이 100개면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거 10개만 추려서 디테일하게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내가 뭘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이런 식으로 나열하듯이 쓴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걸 그 첫 번째 활동을 한 게 어떻게 두 번째 활동과 연결됐고 거기서 어떤 성장을 이뤘고 어떤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 문제점에서부터 세 번째 활동으로 연결되는지 이런 식으로 스토리처럼 이어질 수 있게끔, 그리고 그 활동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답을 찾았는가, 어떤 연구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모든 기록을 다 작성하려고 욕심부리기보다는 진로 특성이나 방향, 그리고 내가 뭘 준비했는가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활동들을 잘 정리해서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핵심인데 2028-2029 학년도 입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게임의 룰이 바뀝니다. 현재 고3 학생들도 삐끗하면은 지금 이 2028 입시에 끼어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하이라이트에 그래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하고 수능 개편이 동시에 시행되는 우리나라 교육 역사상 75년 이상 역사상 최초로 벌어지는 일이긴 해요. 선생님이 6가지 주요 쟁점을 빼봤습니다. 첫 번째 주요 쟁점은 내신 평가 체계의 혁명이에요.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었죠. 자, 기존의 1등급은 4%였는데 바뀐 체제에서는 1등급이 10%입니다. 4에서 10%, 지금 2.5배 가까이로 늘어났죠. 뭔가 큰 변화가 여기서부터 이제 예상이 되죠. 자, 내신 변별력 하락에 대한 우려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려일 뿐이지 실제로 이런 변별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충분히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변별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냐면, 주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도 입시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다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공통 뒷부분에 조금 나올 텐데, 자,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 위주로 이제 시험이 나옵니다. 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으로 시험이 나와요. 이것 때문에 GBCS 학생들에게도 선생님이 볼 때는 수능 응시에 대한 기회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시해야 되는 수능 과목이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 금년 고3 같은 경우는 공통으로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두 과목 플러스 두 과목 중 택 1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국어가 2028부터는 화법과 언어, 그리고 독서와 작문, 문학 이렇게 세 과목으로 묶입니다. 셋 다 일반 학교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수학은 수 1, 수 2, 수 1, 수 2 플러스 세 과목 중 택 1이었는데 이게 공통으로 바뀌면서 대수,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로 바뀌어요. 이게 이제 GBCS 교육 과정에서 그죠? 알지브라랑 그죠? 프리캘큘러스랑 그다음에 그 스탯이죠. 그렇게 세 과목만 해도 이제 공통 수학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는 거죠. 공통 영어, 뭐 영어나 한국사는 뭐 다 잘 하니까 우리 학교에서도. 그다음에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는 통합 사회로 바뀌었어요. 17과목 중에서 선택했던 거를 하나의 문과, 이과 통합으로 바뀌었고요. 직업 같은 경우도 성공적인 직업생활 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다 응시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요거는 10과목 중 택 1, 지금 요것만 이제 바뀐 거고 나머지는 다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바뀌니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 1학년 위주의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수능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2학년이나 3학년 때 수능과 관련 없으니까 내가 교과 선택을 하더라도 수능과 관련 없으니 내가 안 할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맹점이라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에 고등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무슨 과목을 선택했는가를 정성적으로 평가를 해서 입시에 반영하겠다. 이게 위에서 말하는 내신 변별력 하락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즉, 고1 때는 배운 거는 대부분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고2나 고3 때 배우는 내용들은 정성적인 평가를 위해서 나의 학생부를 잘 관리하고 좋은 성적을 받고 나의 관심도, 진로에 대한 관심도를 좀 더 잘 드러내는 쪽으로 내가 수업을 듣게끔 유도하는 거죠. 그걸 잘 해내야 좋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또는 원하는 전공으로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1등급을 못 받는 경우 입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려되고 있는 부분인 거죠.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원점수와 그다음에 교과 습득의 중요성이 극대화된다. 뭐, 이게 5등급 책이기 때문에 똑같은, 예를 들어 2등급, 2등급이 나올 수도 있고, 2.5등급, 2.5등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같은 점수대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의 학교 생활부에서의 교과의 원점수, 뭐 89점이냐, 90점이냐, 이런 원점수랑 선생님들이 교과에 대해서 쓰셨던 교과 습득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서울이나 인경기를 목표로 할 경우 최소 등급은 2.99등급, 상위 30% 정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선생님은 2.99등급보다는 1.99등급이라고 말하고 싶긴 해요. 이건 다른 전문가들이 한 얘기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등급의 분포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현행사에서 11%, 23% 이렇게 있던 것들이 10%, 34% 이렇게 가요. 그 2등급 끝자락이 그 기존의 4등급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긴 하죠.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결국 2등급 안쪽으로 가야 4년제 대학에 이제 무난히 지원해 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3등급 아래로 내려가면 솔직히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죠. 뭐 지방권 대학은 3등급 때에도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주요 쟁점 두 번째는 이제 수능 통합입니다. 요거 때문에 이제 지휘 학생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긴 한데, 국어 수학은 선택 과목 폐지됐고요. 그래서 수학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수, 미적분, 확률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기하와 미적투는 제외가 됐고, 국어는 화법, 화작,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그리고 아까 그 세 가지 이야기했었죠. 선택 없이 통합 국어예요, 이것도. 탐구 영역 같은 경우 기존의 17개 과목 중에 선택하던 게 폐지됐고요. 그래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모든 시험이 똑같이 봅니다. 문항수는 5문항이 늘어났고요. 10분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얘기는 요 위에서 변별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변별력이 생길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27년도 11월 18일날 보는 학생들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고요. 심화수학, 수능 및 재택, 요거 이야기했죠.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변별을 위해서 대학별 교사를 강화하겠다라는 발표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술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고등학교에서 하는 논술 능력을,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논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논술 평가에 대한 부분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거든요. 결국 논술을 입시 요소에 반영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좀 늘어날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논술형 면접 유통 강화하는 학교도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인성 위주의 면접에서 그 예전에 했었던 2017년 이전, 17년, 16년 그 이전에 했었던 논술형 면접 이런 형태도 다시 부활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퇴생 및 N수생과의 전쟁. 의대 이공계 쏠림에 대한 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N수생은 끊임없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청소년 숫자가 줄지만 줄는 만큼 대학의 정원도 줄거든요. 그만큼 N수생이 계속해서 이제 생겨나면 이 N수생들은 대부분 본인이 원하는 대학이나 원하는 전공을 못 갔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N수생들을 대학이 수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경쟁률을 계속해서
경쟁률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시에서 떨어진 학생들을 다시 정시로 몰릴 테니까 정시 지원율까지 증가하는 거죠. 2028학년도 입시생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1, 고2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뀌게 되면 이제 만약에 그 통합 시험을 내가 볼 수도 있다라는 전제로 놓고 보면 사실 정시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8부터는 정시 때 학생부가 반영이 되잖아요. 그죠? 최대 30%까지 반영됩니다. 고1 내신 같은 경우 2등급 미만 학생들의 자퇴율이 또 예상이 된다고 해요. 이거는 이제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 선생님이 실제 이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은 자퇴를 했기 때문에 학생부가 없잖아요. 그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결국 수능하고 검정고시로 쏠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세종 캠퍼스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수능을 보고 가잖아요. 결국 수능을 보고 가거나 검정고시를 통해서 이제 수시를 지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고1 내신 2등급 미만을 자퇴한 학생들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대부분 수시보다는 정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물론 수시 먼저 해보고 찔러보고 그다음에 정시로 넘어갈 거예요. 다섯 번째 주요 쟁점입니다. 수시 전형 예측. 자, 고교학점제하고 맞물려서 학생부 종합전형 오판했네요. 예. 학종 전형 중심의 수시 전형으로 개편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생부의 내신 등급이 5등급제이기 때문에 변별력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제 그 정량적인 평가가 솔직히 좀 어려울 거다라는 그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 이제 근거해서 이제 학생부 정체적으로 정량 평가가 아닌 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학종 전형에 대한 그 수시 전형 개편이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자, 내신 5등급제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도 있고 상대 평가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 과목마다 달라요. 자,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이냐 선택 과목이냐에 따라 다르고 진로 선택이냐 이것에 따라 다르죠. 자, 상대평가랑 절대평가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어쨌든 대학을 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 중에서 특히나 절대평가로 이루어지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그 절대평가가 대부분 시험이 없는 과목들을 절대평가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의 과제로 그냥 다 대체하고 그냥 평가를 하는 과목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런 과목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좋은 성적을 주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아요. 또 고교학점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 가서 수업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교 학생이 아닌데 우리 학교 와서 수업을 들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잘 모르는 학생한테 너는 뭐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너한테 내가 C를 줄래 이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출결 및 성실하게 과제만 잘 내면 A를 줄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내신 등급 인플레이션이 대대적으로 발생할 거다라고 보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고교 내신 5등급제에서의 그 절대평가로 받은 내신 등급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의 내신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내신이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내신 등급에 대해서도 그 내신 인플레이션으로 대학이 이제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하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성적 잘 받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 그냥 1등급 받아야 되는 거죠. 자, 1등급 초반 외에도 1등급 중후반까지 서울 주요 대학의 합격권이 넓어질 수 있다. 이거는 한 1.5등급 정도, 1.7등급 정도까지도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건데, 그렇게 보는 저변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중심으로 개편되는 이런 그 내용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교과 전형 위주로 됐다면 1등급 중후반까지 밀려나진 않죠. 거의 다 1등급 초반 안에서 거의 다 끝나죠. 네. 10%니까 중후반으로 가면은 한 7에서 8% 정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그 중위권 정도 학교들에 이제 붙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자, 내신 변별력 보완을 위한 면접 평가, 그 다음에 세특, 정성 평가 등의 중요도가 상승할 것이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주요 쟁점이에요. 정시 전형 예측. 정시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학교는 정시를 쓰는 학생들은 별로 없지만 2028 이후에는 통합형 수능 때문에 정시 지원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넣었어요. 자, 통합형 수능에 따라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완전 사라져요. 예전에는 선택형 과목으로 이제 선택형 수능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과탐이나 사탐을 선택할 때 17개, 19개 과목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하는 거 2개를 선택을 해요. 근데 17개의 과목이 균일하게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과목은 되게 어렵고 어떤 과목은 되게 쉽게 나와요. 그런 학생들이 쉬운 과목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내신 등급을 또 그 등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면 더 유리해, 이거 선택하면 더 불리해, 이런 유불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유불리의 문제가 결국은 사교육의 배를 불리는 그런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해서 이 선택형을 다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합형으로 가다 보니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시험을 보는 거예요. 문과든 이과든. 그러니까 유리하고 불리한 게 없어진 거죠. 상위 15개, 그러니까 인서울의 상위 15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 그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정시에서 학생부의 교과 영역을, 여기는 세특도 포함이 됩니다. 성적, 세특,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성평가에서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최대,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선생님 썼는데 서울대학교는 최대 40%예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대부분이 30%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 수시를 쓰든 정시를 쓰든 이제 수능 최저가 들어가든 아니든 간에 학생부는 너무 중요한 요소가 된 거예요, 평가에서. 특히 학생부 중에서도 6번 항목 교과 그 발달 사항 및 교과 습득, 이 항목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좀 중요한 게 좀 있습니다. 자, 지역 균형을 폐지한다. 그리고 일반 전형 내신 비중을 높인다. 이게 서울대 등 상위권 15개 대학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서울권 대학하고 그다음에 지방권 대학 간의 어떤 지역 인재에 대한 선발 기준도 달랐고, 그다음에 이걸 정원 내로 뽑느냐 정원 외로 뽑느냐 이 기준도 달랐거든요. 근데 이게 서울권은 다 정원 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런 비준들을 전부 다 이제 폐지하고 그 일반 전형의 비중을 좀 높이고, 그러면 경쟁이 어떨까요? 더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된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이제 2028에서의 가장 큰 방향성입니다. 자, 1등급 인원이 늘어나죠. 그죠? 그래서 내신만으로 이제 그 변별력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면접이나 그 학생부 또는 논술 같은 정서 또는 학생의 학력을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논술 위주로 평가하려고 하는 방법이 좀 더 강화되는, 예,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되게 좀 뭔가 좀 되게 힘들어 보이죠. 네. 그래서 입시 대응 전략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자, 5등급제 하에서는 1등급을 유지해야 된다. 상위 10%. 그러니까 우리 학교는 지금 얼마나 빠르게 지금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꾸고 있는지 아직 선생님이 그 저학년들 같은 경우 상담을 안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근데 5등급 체계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국내대 간다라고 했을 때 학교생활 기록부는 어차피 국내대 기준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작성도 되고. 상위 10%. 예, 요겁니다. 예, 상위 10%. 우리 학교 기준으로는 절대평가라니까 90점 이상이 이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1.2등급 이내 학생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이거는 상위권으로 가려고 하는 학교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학교에서도 이제 비슷할 거예요. 다 절대평가를 해서 등급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런 경쟁이 좀 치열합니다. 자, 수능 통합 학습. 자, 국내대만 준비하는 경우는 2028, 2029, 지금 고2, 예비 고2 학생들까지는 좀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부지런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대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가 가능한 범위이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AP 수업도 듣고
그다음에 AP 시험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이제 공통 과목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이제 그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면 도전해 볼 만한 요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제 표시를 했어요. 별 2개입니다. 여기는 위에는 별 3개고 아래도 별 3개죠. 자, 전공 연계 과목 이수. 예를 들어서 내가 공대를 가려고 해요. 특히 이제 뭐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 화학, 수학, 뭐 통계 뭐 이런 수업을 듣는 게 좋겠죠. 근데 기계공학과를 가겠다라고 했는데 뭐 심화 수학을 안 듣거나 또는 물리 수업을 안 듣거나 이제 그런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공 연계 과목을 내가 충분히 이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게 전공 연계 과목인지 잘 모를 때는 학교에 이제 상담 선생님 계시잖아요. 또는 담임 선생님 있잖아요. 무조건 찾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나한테 더 유리할까요? 꼭 확인을 받아야 돼요. 아직은 이제 10대 청소년이기 때문에 또 입시를 처음 치르거나 또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잘못 판단을 하다가는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10대 때 일어나는 이 실수는 사실 학기가 지나가면 지나간 학기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 이제 그 학부모님 한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그 학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지금 졸업생입니다. 대학 결과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외국의 모 대학교에 이제 그 원서를 여러 개를 썼는데 그 대학들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왜 떨어졌는지 이제 모르죠. 그래서 이제 원서를 선생님하고 쓴 건 아니고 원서는 이제 바깥에 있는 학원에서 원서를 썼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원서를 쓰고 나서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불안하니까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 대학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하고 원서 쓴 학교에서는 합격 결과가 이미 한 군데가 나왔어요.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쓴 학교들은 지금 4개인가 5개 결과 나왔는데 그 전부 다 이제 불합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왜 떨어졌을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여기 하면 좋아요, 여기 하면 좋아요, 뭐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했거나 또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맞지 않을까라고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경우에 그런 실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입시도 마찬가지고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리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흔히 기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기회는 올 때 잡는 거예요. 질문도 필요할 때 하는 거고요.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으면은 서슴지 않고 찾아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확실하게 짚고 가는 거죠. 자, 학생부에서는 세특 중심의 내실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전체 중에서 선생님이 학생부에 있는 13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과 세특 부분이에요. 예, 이거는 교과 발달 사항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거는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신 성적을 좀 더 높게 가기 위한 부분에서 나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그 외에 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특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시고 가급적이면 매 학기 또는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점검을 하길 바랍니다. GBCS 학생들을 위한 전략 좀 마지막 페이지예요. 제안입니다. 자, 트렌드는 의대 증원하고 이공계의 미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의대 증원이 25학년도에 있다가 26학년도에 복원이 됐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영향권이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자, N수생 그리고 상위권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그 아래 학년으로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최상위권에서는 계속해서 블랙홀 현상처럼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너무 몰리니까 그 현역 고3 학생들의 입시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죠. 좋은 결과를 받기 어려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첨단학과 및 계약학과의 기회 확대라고 선생님이 썼어요. 자, 이 부분은 AI라든지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학과들을 각 대학에서 계속해서 만듭니다. 그거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 정부 바뀌면서 의대 중심 입시에서 지금 공대 중심 입시로 많이 바꿔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대를 강화하는 학교에 대해서
이제 교육부에서 굉장히 큰 지원 사업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들이 너도 나도 AI,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는 첨단 기술 또는 뭐 자율주행 자동차 등등 이런 것들을 전공 과목으로 개설해서 그거를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수들도 외국에서 많이 데려오려고 하고, 그러면 이런 학과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는 모집 단위가 그쪽에 많이 쏠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취업 시장도 이쪽에 형성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국내 대학으로 갈 경우에 이런 첨단 학과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보다는 2028, 2029로 갈수록 점점 더 확대가 된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계약학과 아까 이야기했죠? 네, 계약학과도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대학교가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사회 나왔는데 취업 안 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취업률이 높은 학교도 지금 한 65%에서 70% 정도 남짓밖에 안 됩니다. 작년에 제일 높았던 데가 성균관대였죠. 76%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취업률이 제일 높은 학교예요. 좀 심각하죠. 그죠? 대학원 진학까지 다 포함된 숫자니까. 근데 취업률이 굉장히 낮은 학교들은 40%, 30% 이렇게 내려가요. 특히 문과 같은 경우는 10% 이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구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거든요. 신입사원 한 명 뽑는 것보다 인공지능 한 3개 구독하는 게 인건비도 훨씬 아끼면서 일은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굳이 뽑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경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입사원으로 우선 뽑혀야 그 다음에 경력이 쌓이는데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네요. 그죠? 자, 그래서 대학이 갖고 있는 이제 수공 과제는 뭐냐면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게 지금 한국 대학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이에요. 그래서 대학들이 기업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계약학과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주로 이런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인력을 계속해서 뽑아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로 첨단학과 쪽에 많이 쏠리긴 합니다. 근데 또는 글로벌 학과 뭐 이런 쪽에 많이 쏠리긴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계약학과가 점점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기에도 기회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년별 액션 플랜을 좀 보면 예비 고3 학생들, 지금 이제 고3이 12학년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이 제일 중요해요. 그 내신 관리, 무지 중요하죠. 학생부 관리, 특히 교과 습득, 행발, 창퇴 기록 관리, 중요하고요. 외부 활동보다는 내부 활동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교과를 선택해서 만약에 수업을 듣는다고 하면 어려운 과목을 2학기 때 듣는 것보다는 1학기 때 듣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야지 학교생 기록부에 그 내용이 기재돼서 나가니까요. 지금 이제 예비 고1, 고2, 이제 고1이나 고2 올라가는 그 예비 10학년 또는 예비 1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국 기본기의 싸움입니다. 예, 수능 최저도, 그러니까 수능 성적, 수능 시험에 대한 체계도 바뀌죠. 그 다음에 내신에 대한 부분도 바뀌죠. 결국 이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이제 공부만 잘하는 거 아니라 공부를 할 때에 목적 있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기회가 갈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상위 10%를 사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우리 학교는 아까도 눈이 얘기했듯이 경쟁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상위 10%라는 의미가 말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눌러서 10% 올라가 이런 뜻이 아니라 90점 이상의 성적을 모든 과목에서 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비 중3, 예비 9학년 같은 경우는 고교학점제의 최적화에 따라서 진로 탐색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8학년, 9학년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더 미뤄서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내용들을 그래 하이라이트를 좀 해놨어요. 세특, 창의적 체험 활동 등의 정성 평가가 매주 중요하므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 교과 활동, 진로 활동, 상담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그래서 내가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 있는 기록을 학교생활교육부에 남기도록 할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 좀 결론을 좀 씌워볼게요. 예. 내신 1등급 비율이 늘어난 거는 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그 1등급에 대한 해석이 각 대학마다 다를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소수점 2자리까지 쪼개서 보는 학교도 있을 거고, 이거를 그냥 액면가대로 1등급으로 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또 다른 기회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거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학생에게 더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입시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의 요구에 따라서 학생의 요구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서 바뀝니다. 근데 이런 변화 속에서도 사실 본질은 똑같아요. 변하지 않아요. 수능 같은 경우도 막 바뀐 것 같지만 본질을 뜯어놓고 보면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입시의 형식은 바뀔지언정 변하지 않는 본질은 바로 준비된 학생이 대학이 먼저 알아본다. 이거죠. 이거는 뭐 국내 내뿐만 아니라 해외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GBCS는 우리가 교육과정 자체가 단순히 한국의 일반 교육만 따르진 않고 한국 교육도 일부 믹싱이 되어져 있고 미국 교육이 이제 지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죠. 두 가지 교육을 약간 믹싱한 형태로 가고 있는 한국의 몇 안 되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국내 대학 지원과 동시에 해외 대학 준비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내 대학으로 지원할 때의 이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면접까지 간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생긴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딱 1시간 만에 어쨌든 좀 마쳤는데, 네. 국내 대학과 관련해서 사실 워낙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오늘 굉장히 빠르게 우선 이야기를 해봤어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선생님한테 이메일로 좀 보내주도록 하고요. 또는 클래스룸에 댓글이라든지 또는 클래스룸 통해서 질문을 해도 괜찮습니다.